후반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아까 그건 초반이었고 19세기 후반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지금 보시면 사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죠. 온라인으로도 사시고 나가서 쇼핑몰에서 가시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 당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은 쇼핑몰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이 굉장히 엄청난 아이디어를 냈어요. 카탈로그를 보낸 다음에 사람들이 주문을 우편으로 하면 얼마나 좋아 이걸 꺼내신 거예요. 그래서 몽고베리 월드라는 그런 회사가 만들어졌는데 여기는 미국의 전역에 굉장히 두터운 카탈로그를 다 송부해가지고 받아보신 분들이 여기서 원하는 것들을 찍어서 메일로 주문을 하면 그걸 전달해주는 사업을 했다는 얘기죠. 이게 엄청 성공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카탈로그 리스트 목록에 300만 명 이상이나 등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사업을 만든 거죠. 그 시기에. 처음에는 같은 카탈로그를 뿌린 거죠. 좀 있으니까 뭐게 됐냐면 이분은 잘 안 사시는데 이분은 이걸 좋아하시는데 이걸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RFM이라고 그러는데 리센시라는 거는 최근에 샀습니까? 두 번째 F라는 건 frequency예요. 얼마나 자주 사나요? 세 번째 M은 모니터인데요. 얼마나 많이 샀어요? 이걸 기반으로 분류합니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도경환 씨는 많이 사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한테는 좀 더 많은 정보를 드려서 사게 만들고요. 교도소 형님은 좀 덜 사신 거죠. 그러면 카탈로그를 좀 이분이 살 수 있을 만큼 저렴한 걸 주시든지 아니면 아예 안 보내는 거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거든요. 그다음에 효율이 엄청나게 좋아져가지고 이걸 기반으로 했던 수많은 형태의 추천 알고리즘이 나온 게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지금의 추천 시스템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야, 오래됐구나. 굉장히 넘은 얘기예요. 네. 와. 데이터의 마이닝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도 재정적인 형태의 어떤 결과도 낼 수 있으니까 미래 변화도 캘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으로 살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역시 깔끔합니다. 우리나라 역사에도 데이터 마이너가 많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우리나라 일단 역사에? 다산 정약용 무서운 분이었죠. 이분은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그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제 황해도 곡산에 목민관으로 내려가신 거예요. 근데 지방 관료로 가시면 먼저 해야 되는 게 이제 군역 같은 거 관리해야 되거든요. 네네네. 근데 배우셨잖아요, 국사 시간에. 삼정의 문란으로 이제 군포를 징수하는 것들이 워낙 많은 비리가 있었다. 네. 그래서 배웠던 게 뭐 족징, 인징 이런 것 좀 나오죠. 족징은 뭐냐면 친척이 도망가면 친척 남아있는 분들한테 물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인징은 뭐냐면 이웃이 도망가면 이웃한테 물리는 거예요. 이게 불합리하죠. 그럼요. 그리고 그분의 삶이 굉장히 비난한 경우에는 그걸 감당할 수가 없거든요. 과도하게 요구하는 것들을 이분이 막은 거예요. 근데 그냥 막으면 안 되니까 뭘 하셨냐면 이분이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가구별로 가셔가지고 이분의 현재의 삶이 어떤지를 살펴본 거예요. 기와집이야? 아니면 초가집이야? 아니면 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혼자 되신 분들이 있어? 고아가 있는 건 아니야? 이런 것도 보셨고 더 나아가서 어디까지 갔냐면 좀 어려운 집안의 분들한테는 소택 개수까지 셌대요. 이게 어느 정도의 살림을 설명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걸 기반으로 이제 아전이 와가지고 이 집안에 이걸 거둘래요? 그러면 안 돼. 내가 지금 봤더니 이 집안 어렵구만. 테이블 자체가 침기부 종행표라는 건데 네. 이분이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테이블을 보면 바로 나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아 이분은 정말 천재다. 근데 우리 알고 있는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원페이지 프로포즈라고 그래가지고 의사결정권자들은 두꺼운 책 싫어하잖아요. 맞아요. 그거를 보통 정보를 유실하는데 유실하지 않고 하나로 만들 수 있을 만큼 엄청난 지력을 가진 분이었다는 건지 알게 됐죠. 엄청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입니다. 대단하네요. 본인들의 분야에서도 그 데이터 마이닝을 지금 현재로 쓰고 있죠? 네, 저희는 되게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긴 심리학은 진짜 많이 쓰겠다. 사람 데이터를 모으는 학문이라 가지고 데이터가 뭐 사실 굉장히 많이 쌓여 있는데 한 가지만 소개해드리면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고 그 사람이 지금 어떤 기분인지 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움직일 건지 이런 것들을 다 파악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행복한 사람들은 어떤 방식으로 말을 할까요? 행복한 사람?
어떻게 표현하세요? 행복하시잖아요. 문과니까. 이렇게 콧노래가 나오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보통 행복한 사람들 어떻게 할까라고 물어보면 이과 계신 분들은 그러면 행복이란 단어를 많이 쓰지 않을까. 난 딱 그 생각했는데. 네, 이런 대답을 많이 하시는데 네. 아니요. 실제로 행복한 사람들은 행복이라는 단어, 기쁨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기보다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표현해요. 그러니까 행복은 그냥 밀려오는 거니까 느끼면 되는 거예요. 내가 그걸 다시 표현할 필요가 없는 거고. 그렇죠. 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말을 할까? 솔직히 말해서 말이야. 솔직히 정말 다른 진짜. 사람 얘기인 것처럼. 그런 얘기 맞습니다. 오, 맞아요? 문과 쪽으로 넘어오셨나요? 아, 또 아나운서 출신이다 보니까. 예.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1인칭 대명사를 잘 안 써요. 아, 그래. 그럼 뭐라고요? 남의 얘기처럼 많이 그래, 하는 그래, 거예요. 그래. 남의 아, 나 얘기처럼. 경험담인가? 왜냐하면 자기가 직접 경험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남의 얘기처럼 많이 하고 그리고 문장이 좀 짧아지고요. 오.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까 감정 단어가 되게 많이 들어요. 아, 이 데이터 마이닝 자체가 물리학에서 오랫동안 사용하던 방법을 빅데이터라고 하는데요. 그걸 이제 사회과학 분야로 이제 이걸 이동시켜서 지금 하는 것이 저희가 말하는 데이터 마이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17년 노벨 그 물리학상은 중력파 검출한 것에 주어졌어요. 아마 중력파 검출. 중력파 검출이라는 어려운 단어를 들으신 적이 있을 것 같은데 중력파를 검출하려면 이 시공간이 약간 비틀어지는 거를 측정해야 되는데 얼마나 약간 비틀어지냐면은 0.0000000000000000001 미터 비틀어지는 걸 측정해야 돼요. 멋있다. 이게 이과예요. 아니 저기요. 그 정도면 안 비틀어진 거예요. 아니에요. 이게 왜 안 비틀어져요? 그 정도면 비틀어진 거 아니에요. 아니 그 정도. 우리는 이런 단위를 다룬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건 바로 그 정도면은 그 말이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들어온 데이터의 대부분은 노이즈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보면 아무 의미 없는 수많은 숫자들이 있는데 이 숫자들을 이제 끝없이 정제를 해 가는데 그때 여러 가지 기법과 그 아이디어와 이론을 써야 돼요. 결국은 다 뭘 빼고 하다 보면 마지막에 가서 이 정말 측정할 수 없을 것 같이 작은 그런 신호가 나오게 되거든요. 이게 이제 이 데이터들을 마이닝해서 우리가 원하는 걸 찾아내는데 그 정밀도가 이 정도라는 거죠. 그쪽에서 역시 그 수많은 데이터와 숫자들로부터 뭔가 패턴을 찾아야 하는데 거기에 사용되는 기법들은 다 물리학에서 건너간 거죠. 그래서 물리는 이미 쓰고 있는 겁니다. 아니 배명훈 작가님. 네, 그 작가님의 소설에서도 데이터 마이닝이 등장을 한다고요? 그렇죠. 50만 명이 살고 있는 건물 하나로 된 국가 안에 그 권력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연구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해외여행 갔다 오면 꼭 양주를 한 병씩 사와가지고. 맞아요. 근데 이걸 선물을 하면 다 마시는 게 아니라 받은 사람은 또 이거 선물용으로 다시 돌릴 수 있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연구소에서 하는 게 뭐냐면 이 양주병에다가 전자태그를 붙여가지고 일단 뿌려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디? 받은 사람이 또 선물하고 받은 사람이 또 선물하고 하면서 권력이 더 높은 것으로 올라갈 거다라는 가설인 거죠. 맞아, 나 그래서 옛날에 출장 갔다 오면서 양주 사가지고 다 그렇게 부장님한테 선물하고. 그럼 그 부장님들은 또 그 위에 상무님한테 그럼 내가 산 술이 결국 사장님이 마시고 있는 거네요? 사장님도 또 어딘가로 갈 수 있어. 근데 그 사무실에서도 그런 일이 있는 거 아세요? 필기도구 같은 거. 제가 예전에 그 군대 있을 때 행정 일을 했었거든요. 그 부대에서 계속 그 플러스펜이 이렇게 결제할 때 좋은 네, 그 까만색 맞아요. 펜이 다 너무 사라진다는 거예요. 다 계속 이걸 사달라는 게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왜 그러지? 그래서 이거 어디로 갔을까? 근데 제가 어느 날 대대장님 방에 보고를 하러 갔는데 거기 다 쌓여 있어. 대대장님 필통이 이만큼이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결제를 받으러 갈 때 거기에 플러스펜을 끼워 놓고 그 상급자가 결제를 하면 그걸 다시 달라고 하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플러스펜도 사실은 추적을 하면 이게 그 권력을 따라서 흘러갈 수가 있거든요. 재밌는 데이터네요, 이거. 살 필요 없이 가서 그냥 집어오면 되겠네요. 한 달에 한 번씩. 없어진 것도 모르실 거야. 재밌다. 맞아요. 그렇다면 사람들이 제일 관심이 지금 가질 수밖에 없는 거는 이 데이터를 잘 이용해서 어떻게 돈을 벌 수 있을까? 어떻게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내 사업체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이런 걸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돈 버는 방법은 다 다르니까 부자가 된 사람들의 특징 정도는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걸 분석한 사람이 있었어요. 미국에서 어떤 사람이 부자가 되냐. 이게 거대한 기업이 아니라 개인이 어느 정도의 부를 이룬 사람들을 한번 분석을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3가지가 나왔는데 첫 번째가 뭐였냐면 재미없는 거 해라. 이거예요. 재미없는 네. 거야. 그러니까 무슨 누가 내가 재미없는 내가 하는 일 자체가 남들이 보기에 좀 재미없어 보이는 게 더 경쟁이 적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무슨 오락실, 음악 감상실. 너무 재밌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많이 차려요. 그래서 아하. 엄청 많이 차리기 때문에 지속력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딱 봤을 때 이런 일도 있어? 그런 것들은 아무래도 새롭게 들어오는 사람이 적으니까 경쟁이 좀 어느 정도 적다라는 게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사업권이 보호되는 걸 하라는 거예요. 남발되는 게 있잖아요. 이런 거 있어요. 주류 도매업 이런 거는 라이센스예요. 그러니까 한 주에 할 수 있는 사업의 규모가 좀 어느 정도 중규모에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직업이 좀 심심하대요. 예를 들어서 주문 오면 배달하고 이런 일이기 때문에 좀 지루한데 그 대신 새로 들어온 사람이 적으니까 경쟁업체가 아무래도 경쟁에서 좀 유리한 구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독점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독점하라. 근데 실제로 보시면은 우리도 디저트 같은 경우에 이게 잘 됐다가 안 되는 거 많잖아요. 탕후루. 네, 이런 게 전부 다 많이 오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서 그래서 좀 보호되는 거야 된다. 이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가 좀 아픈데 돈이 안 되는 거 해야 된다는 거예요. 돈이 안 되는 돈이 거라고. 안 되는 거. 왜냐하면 돈이 잘 되면 대기업이 와요. 아하.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사업 규모가 이 정도라면 그래 하세요 그랬는데 이래? 그럼 이제 거대한 회사가 옵니다. 그럼 이제 어떤 일이 대기업이 벌어지냐면 잘 팔고 있는데 갑자기 자기네 자금으로 자기네도 적자 보는 걸 감수하면서 1+1을 해버려요. 그렇죠. 그래서 다 죽여버려. 그리고 나서 다 죽이고 나서 다시 올려. 그런 식으로 시장을 장악하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전부 다 이해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 이해할 수 있는 거를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기업들 얘기를 하셨는데 기업들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어떻게 돈을 버는 건가요? 지금 하고 있는 거의 모든 산업이 전부 다 데이터 기반이에요. 예를 들어서 매일 우리한테 날라오는 거 있죠. 이거 사세요라는 거. 맞아요. 쿠폰도 오고 이렇게 우리한테 메시지도 오죠. 이게 전부 다 추천 시스템들이거든요. 그래서 들어가 보시면 귀신같이 내가 원하는 걸 알고 있어요. 기가 막히게. 심지어 검색을 한 다음에 다른 곳에 가면 그 사이트에 그 광고가 떠요. 아하. 이 모든 게 전부 다 공유하는 거예요? 나 그거 진짜 물어보고 싶었어. 쿠키 시스템부터 수많은 것들이 들어있는데 유도탄처럼 쫓아다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사이트에 들어가면 그다음부터 더 무서워지는 게 검색한 거, 샀던 것들, 나와 비슷한 물건을 샀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또 좋아하는 것들 이런 식으로 끝도 네. 펼쳐져요. 이런 서비스가 전부 다 추천 시스템이나 추천 알고리즘이 우리의 산업을 굉장히 많이 돕고 있는 거죠. 집에서 저도 밤에 애들 재워놓고 OTT로 넷플 뭐 이런 걸로 영화를 보는데 정말 무서운 거는 제가 비행기 관련 뭐 이런 영화를 파일럿 영화를 보잖아요. 다음 날 들어가면 회원님을 위한 추천 영화 해가지고 온갖 전쟁 영화 다 나와요. 비행기가 떴다 하는 영화는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일종의 추천 알고리즘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건가요? 넷플릭스는 엄청난 회사입니다. 실제로 사회 행태를 전부 다 분석하는데 언제까지 보셨고 언제 보셨고 네. 언제 멈추셨고 이런 것들 전부 다 봐요. 예전엔 어땠었냐면 이런 식이었어요. 뭐 허러 무비 아니면 로맨틱 코미디 이런 식이었잖아요. 장르 정도의 구분. 네. 뭐 70년대 갱스터 무비인데 고양이가 나온 거 20도 가능할 정도로 섬세하게 분류를 하는 거예요. 너무 질려. 나 무서워. 그래서 나는 이제 앞으로는 이런 게 유행할 것 같아. 어떤 것도 추천해주지 않는 퓨어한 곳. 차라리 아니 다들 어떻게든 내 돈, 내 지갑 열게 하려고 혈안이 되는 알고리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네. 땡플릭스에 들어가 보시면 여기 이제 내가 뭘 볼까 고를 때 일단 그 썸네일에 상당히 많은 정보가 네. 있어서 우리가 그걸 보면서 이거 재밌겠는데 하고 누르는 경우도 많죠. 영화의 내용을 몰라도. 근데 그 썸네일이 사실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뭐 예를 들자면은 그 돈 룩업이라는 영화 보셨나요? 네.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그렇죠. 여러 종류의 썸네일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돈 룩업하는 순간 레오나르도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디카프리오라고 한 이런 분들한테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썸네일이 뜬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메릴 스트립도 나오잖아요. 메릴 스트립을 좋아하는 걸로 판단이 되는 그런 시청자에게는 메릴 스트립의 썸네일이 뜬다는 거죠. AI가 진화하는 거야. 와, 나 소름 돋아 지금. 제가 보기엔 점점 사람의 마음을 읽는 방식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인공지능이 아직 잘 못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맥락 정보를 읽어가지고 그걸 반영하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무언가를 선택할 때 상황 정보나 맥락 정보가 없이 설명할 수 없어요. 예를 들면 홍진경 씨가 내가 오늘 친구들이랑 만나러 가는데 어떤 옷을 입으면 좋을까? 이거는 다 맥락 정보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반영하려고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생각을 계속 읽어가면서. 그런 데서 뜨는 이미지들을 보면 되게 내가 진짜로 영화 한 편을 다 보고 느꼈던 감상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가 한눈에 딱 눈이 딱 갈 것 같은 좀 더 말초적인 거 위주로 가장 이렇게 강렬했던 가는 지점. 것 같잖아요. 저는 이거에 취향이라는 이름이 붙는 게 조금 걱정스럽기도 하거든요. 맞아. 아, 그렇군. 만약에 내가 그런 OTT에 들어갔을 때 첫 화면에 딱 뜨는 걸 누가 본다면 아, 너는 이런 취향이구나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면 이거를 좀 더 좋은 게 되게 하기 위한 행동을 하겠죠. 다른 걸 클릭한다든가.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 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나의 성향을 알게 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심지어는 성적 취향도 본인은 몰랐는데 네. 먼저 알아차린 거죠. 누가? 영국 BBC 기자 이야기인데요. 네. 본인은 자신이 양성애자인 걸 몰랐는데 땡플릭스가 추천하는 영상들이 주로 그런 영상이었다는 거예요. 진짜? 네. 어머. 그래서 이상하게 그런 영상이 자꾸 추천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커밍아웃을 한 거죠. 아, 내가 이래서 이런 영상들을 보게 된 거구나라고 깨닫고 정말 소름 돋을 수밖에 없는. 야. 우리가 써놓는 검색어를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 정도 할까요?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궁금하니까. 이게 금액이 나오나요? 그러니까 2023년 그 구글의 총 수익이 400조라고 나오더라고요. 그 400조 가운데 광고 수익이 75%니까 한 300조 정도가 광고 수익인데요. 1초에 검색하는 그 프로세스가 작동되는 횟수, 그러니까 우리가 몇 번 물어보는지인데 1초에 10만 회 정도를 물어본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1년이면 2조가 되니까 300조 나누기 2조 하면은 검색어 하나당 150원이죠. 150원 정도. 우리 150원 받아야 되는데. 아니 그러면 잠깐만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받아야 되는데 그 검색할 때마다 구글은 150원씩 버는 거죠. 나 그럼 여기 오기 전에도 궤도 몇 살이지 막 찾아봤는데 이거 다 그럼 돈을 받아야 되네? 이런 거 검색한 것도 그럼 얘네는 아 도경환이 궤도에 대해서 궁금해하는구나 이런 취향을 하나 겟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도경환 씨는 정보를 얻으셨기 때문에 뭘 달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 그걸 안 얻었다면 그때는 나 줘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데 난 가지고 갔으니까 돈을 안 줘도 쓰실 거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그러니까 겁니다. 우리는 뭔가 그런 150원어치의 검색을 하고 우리는 또 정보와 서비스를 얻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러면 150원짜리 검색보다 조금 더 양질의 정보를 얻는다면은 그건 내가 버는 거고 그렇죠. 의미 없는 정보를 검색하면서 광고를 본다면은 좀 손해가 있겠네요. 자, 그럼 이쯤에서요. 초반에 세웠던 오늘의 가설로 들어가 볼게요. 자, 네 분의 선생님들, 부자들은 석유 대신 데이터에서 돈을 캔다. 맞는 건가요? 맞나요? 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자들은 캘 수 있고 부자가 아닌 사람은 어렵죠. 데이터는 항상 있었고 데이터를 캔다는 거는 기존에 눈으로 볼 수 없었던 패턴을 찾아내는 거거든요. 그럼 그 패턴을 찾아내서 그 패턴이 필요한 사람한테 파는 거죠. 찾아낸 값으로. 네, 찾은 것보다 훨씬 더 비싼 가격으로 팔겠죠. 그러면 큰 회사들이나 권력기관은 그걸 가지고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거기서 사와야 되고. 아, 석유에서 돈을 캐고 있습니다, 여전히. 근데 석유라는 자원 자체가 소멸해 가는 자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 가설을 조금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석유로 캘 수 없는 영리한 부자들은 데이터에서 돈을 캔다. 아하. 예. 오케이. 왜냐면 석유를 캐는 분들은 여전히 캐고 있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영리한 부자들은 분명히 데이터로 방향을 돌릴 것이다. 네. 사실 지금 현재 최고의 가치를 갖는 기업이 1위가 석유 기업이거든요, 여전히. 그 수익이나 가치를 따졌을 때. 근데 2위부터가 줄줄이 다 이제 데이터 관련 기업들인데요. 그냥 데이터라 그러면은 굉장히 아무 그 가치나 이런 게 개입되지 않은 수학적인 숫자들 같은 느낌도 들지만 그 데이터 가운데는 나의 소중한 개인 정보들도 들어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의 그 생명과 직결된 정보들이 들어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데이터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소중한 거라서 우리가 그 문제를 더 심각하게 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